시간이었고 듣기만 해도 공부가 되는 오늘도 함께 교통사랑연구소. 네, 그럼 이분은 비루님이 준비해 주신 이걸 뭐라 해야 되죠?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대한 개편이라고 하면 될까요? 뭐 선거제도 개편안. 네, 선거제도 개편안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앞서서 정치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네. 얘기를 할 때 이게 선거제도가 이런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앞에 이제 일부 내용과 연결되기도 하는 건데 네. 결국 이제 어떤 건전한 정치 문화를 만들고 이 대의민주주의라는 기본적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에 대해서 네. 선거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네. 네. 이런 의견이 그렇기 필요하죠.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어떻게 개편을 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지금은 어떤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인장님은 현재 국회의 의석수가 몇 석인지 아십니까? 그 정도는 알죠. 300석. 300석. 네. 지역구가 몇 석이고 비례대표가 몇 석이다. 이거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솔직히 알았습니다. 지역구가 254석, 비례대표가 46석. 네. 사실 이제 253석, 47석이었는데 이번에 뭐 살짝 바뀌었고요. 네. 그럼 이제 이 비례대표라는 거, 지역구는 이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전국을 이제 254개 선거구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1등한 사람들이 각각 국회의원이 되는 거. 네. 근데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사실 시행 방식이 되게 다양해요. 네. 병립형도 있고, 그다음에 연동형도 있고, 연동형 중에서도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연동형을 채택하고 있을까요? 병립형을 채택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네. 채택하고 있죠. 네. 이게 2019년에 네. 원래는 이제 병립형으로 하다가 연동형으로 바뀐 건데요. 네. 그럼 병립형은 뭐고 연동형은 뭐냐? 얘기를 해보면은 이 병립형은 쉽게 말하면 이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완전히 별개의 리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내가 몇 석을 얻었냐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에서 내가 유효 득표율이 여기서 유효 득표율이라는 거는 뭐 봉쇄조항 이런 걸 다 빼고 얘기한 그냥 40%다. 그러면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가 100개면은 40석을 그냥 가지는 거예요. 그대로. 네, 그대로. 근데 연동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지역구의 의석수 결과를 비례대표의 의석 결과에 말 그대로 연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본래 취지는 사실 지역구 의석이라는 거는 한 표라도 더 얻은 쪽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당 지지율이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표가 생기니까. 사표가 생기고. 네. 그래서 이 비례대표에서라도 이 정당 득표율이 국회 전체 의석률에 어느 정도 반영되게 하고 그러면 이제 미니 왜곡 문제라든지 이런 게 완화가 되겠죠. 네. 뭐 사표도 방지될 거고. 네. 이게 원래 취지입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취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준연동형. 사실 근데 앞에 준자가 붙은 이유는 연동률을 50%로 하겠다 뭐 그런 얘기라서 네네.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9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2019년 이후로 2020년에 총선이 한 번 있었고 2024년에 총선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총선이 있는 동안 한 번도 이 본래 취지대로 시행된 적이 없어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러니까 법만 있지 유명무실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비례대표제를 이제 연동형으로 네. 도입을 하면은 거대 정당들한테는 사실 이익이 될 건 없지 네. 않나요? 근데 애초에 이게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된 거죠? 사실 이게 민주진보 진영에서 네. 그때 여러 소수 정당들이나 네. 뭐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끼리 우리도 이 국회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하자라고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 국민의힘 그때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었겠죠. 네. 미래통합당은 나는 이거 합의를 한 적이 없는데 왜 니네 마음대로 통과시키냐. 우리는 다음 총선에서 이 위성 정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버리겠다. 내가 합의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도
자기들은 위성정당 안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뒤집고 자기들 안 만들고 미래통합당만 만들면은 자기들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만들게 된 거죠. 근데 또 그래서- 지금 들으니까 궁금한 게 네. 애초에 이 법안을 만들 때 위성 정당 창당에 대한 걸 막는 법률을 포함해서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네. 예측을 못했던 건지 아니면 뭐 일부러 이렇게 허술하게 남기는 건지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성정당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취지가 지금 네.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그 위성정당이란 건 뭐냐라는 걸 얘기를 해보면은 지역구에서 비례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수를 많이 얻게 되는 거대 양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정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체제에서는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얻은 만큼 비례대표제에서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 그게 의석만큼 연동형이- 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게 연동형이니까. 네. 그러면 자기들은 이걸 의석을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손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같은 정당인데 네. 법적으로는 별개의 정당인 위성 정당을 선거 직전에 딱 창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뭐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의석을 몇 석 얻었다 쳐요. 네. 국힘에서 몇 석을 얻었다 쳐요. 원래대로라면 비례대표에서 이 얻은 의석수만큼 연동이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 그냥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이 0석으로 나와요. 왜?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 미래 같은 위성정당은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 병립형이죠. 네. 네, 병립형인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아주 잘못된 정치 문화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위성 정당의 이제 직전에 그 거대 양당에 있던 정치인들이 거기에 위성 정당으로 가입을 했다가 네. 그 비례대표를 받아서 당선이 된 다음에 국회에 들어오면은 다시 원래 당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웃긴 게 뭐냐면은 네.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거는 네. 국민의 미래랑 달라요. 국민의 미래는 100% 국민의힘입니다. 아, 네. 국민의힘으로 가요. 근데 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게 소수 정당과의 연대를 한다든지 하면서 거기에 뭐 시민단체 추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진보당 이번 그 지난 총선을 얘기할 것 같으면은 뭐 진보당 그다음에 뭐 저기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뭐 네. 이런 정당들을 다 합해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당을 창당을 하고 네.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 건데 네. 문제는 거기에 이제 소수정당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비례대표제로 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비례대표는 법적으로 탈당을 하면은 그 즉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가면 안 돼요. 네. 그럼 꼼수를 어떻게 부리냐? 제명을 하죠. 네. 정당이. 네. 이 사람들 제명을 하면은 자기는 원래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서 국회의원직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국회의원을 재선식이나 하신 분이 이제 용해인 의원이라고. 네. 전 이분의 어떤 정치적 주장이나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편법으로 이 정치 권력을 획득한 거잖아요. 저는 근데 그 경우가 다른 어떻던가. 위성 정당을 통해서 비례대표 받는 거랑 차이가 어떻게 있는 거죠? 소수 정당에서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은 네네. 이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네. 비례대표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더불어민주연합이나 국민의 미래도 만약에 위성정당이 아니었으면은 비례대표 뒷순번들은 당선이 안 됐을 거니까 그런 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뭐 이분을 특히 제가 짚어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재선식이나 하셨으니까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조사를 해봤어요.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이 위성정당이 없었을 시에 의석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러니까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대로 얘기가 됐으면 시행이 됐으면은 의석수에 어떤 변동이 있었을까?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네.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58.4%예요.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득표율은 26.6%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위성정당이 없었을 시에는 이 161석으로 이렇게 14석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비율은 한 5%포인트 정도. 이때가 연동이 되었을 때죠. 위성 정당이 없을 때가 네네. 실제로. 그리고 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비례득표율은 24%인데 의석률은 12석입니다. 12석이라서 4%입니다. 4%. 손해를 진짜 많이 받는.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이분들은 이제 지역구에 그 안 내기도 했고. 네, 후보 자체를 안 낸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위성정당이 없었을 시에는 이제 31석을 얻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 차이가 10.3% 정도 됐는데 뭐 많이 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비례득표율은 턱없이 모자라죠. 24%는 24%. 턱없이. 네. 뭐 그 그리고 이유는 이제 비례대표 자체가 자리가 46석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일단은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위성정당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대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막상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하지 않습니까? 되게? 그렇죠. 이 효과라는 게 그 국회의 어떤 비례성을 보장한다, 강화한다 이런 취지인데 그렇게 뭐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 의석 자체가 300석 중에 46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정을 해봐야 얼마나 보정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1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제대로 할 거면은 좀 비례대표 의석률을 늘려야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안을 좀 제시를 해보자면은 네. 그래서 뭐 너는 뭔데 그쵸. 뭐 계속 뭐 국회의 비례성 그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률의 어떤 일치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비례 100%로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저는 이제 의석률의 비례성이 중요한 건 맞지만은 네. 비례대표 100%로 하는 것 역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동률을. 아니요. 그 전체 의석 전체를 지역구를 비례대표로 뽑지 뽑는 않고 거. 네. 비례대표로만 뽑는. 아니 뭐 거. 그러면은 비례성이야 확 올라가겠지만은 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첫 번째로 무소속 출마자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소속 출마자가 비례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게 뭐 좀 깊게 들어가면은 무소속 출마자도 비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제도가 있긴 한데 이거 그런 넘어가고요. 경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권자와 후보 간 거리가 너무 멀어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 의석 300석을 다 비례로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뭐 한 정당에서 수십 명씩 당선이 될 건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유권자 입장에서 유권자 한 명의 입장에서 내가 고려해야 되는 유권자 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한 명 뽑으면은 마음에 들면 뽑고 아니면 딴 사람 뽑으면 되는데 그렇죠. 1번 마음에 들고 2번 별로고 3번 괜찮고 막 이러면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기존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 몇 명 하고 비례대표 의원 46석이니까 뭐 한 몇십 명 이렇게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 유권자들이 고려해야 될 후보 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뭐 합리적인 판단을 시간 내에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는 네, 100%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현 체제에서 어쨌든 바꾸는 거니까 네.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지역구를 놔둘 것인가? 지역구를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를 놔둘 것인가? 네. 안 놔둘 거라면은 중대선거구를 도입할 것인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설명해 주셔야죠. 이거는 쉽습니다. 선거구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선거구 크기라는 거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이 되는 그 국회의원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선거구는 한 명 나오는 거고 지금처럼 대선거구제는 뺄게요. 그냥 중선거구제는 뭐 한 2명에서 5명 정도가 뽑히면은 보통 중선거구제로 합니다. 네. 중선거구제는 사실 도입할 시에 고려 사항이 되게 많아요. 이게 소선거구제처럼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출 의원 수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2명 뽑을지, 3명 뽑을지, 4명 뽑을지. 그다음에 그 한 정당에서 최대 몇 명까지 공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3명을 뽑는데 한 정당에서 1명만 공천 가능한지, 2명 가능한지, 3명 가능한지. 그렇네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커터제가 될 수 있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유권자 입장에서 기표 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명을 뽑는다면은 나는 1명한테만 투표할 수 있는지, 2명한테 투표할 수 있는지, 3명한테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이거 전에 예전에 뭐죠? 되게 재밌는 그 현상 있잖아요. 몇 프로 주느냐에 따라서 그 득표 비율이랑 해서 당선자가 바뀔 수 있는. 그 콩도르세 승자 네네네. 패자 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뭐 단조성 뭐 이런 네. 용어로도 설명하라 하는 것 같은데 되게 고려해야 될 게 많고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전 한국 총선에서 중선거구제가 있었던 데가 있습니다. 언제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박정희 시절, 전두환 시절 네네네. 때
중선거구제였어요. 그때 2인 선거구제였고요. 네. 네. 그럼 모든 선거구에서 2명씩 뽑았나요? 모든 선거구제에서 2명씩 뽑았고요. 근데 이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정당별로 한 명만 공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사실상 독재 여당은 자본과 어떤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력이라는 게 이 실질적인 힘 네네. 이런 게 있으면은 어느 선거구를 가든 간에 최소 2등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모든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자기들이 과반 의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로 이걸 독재의 도구를 쓰는 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과연 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확실한 의석의 비례성을 보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2명 뽑는 선거구가 있다고 치면은 네. 1등이 한 50%를 득표했어요. 2등이 한 뭐 15%를 득표했어요. 그럼 같은 한석이잖아요. 이건 공정한 건가?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하에서 뭐 51대 49에서 51%가 한석을 얻는 것에 비해서 더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것도 사실 그것도 애매하네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건 문제점 두 번째로는 이게 그 인구 희박 지역에서 네. 강원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데에서 이 중선거구 모델을 도입할 때 선거구가 관할하는 지역이 너무 넓어져요. 지금 그 한석을 뽑는 선거구에서도 네. 지금 강원도 선거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뭐 홍횡영평이라고 하는데 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뭐 이렇게 네. 되고요.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이 네 개가 한 선거구입니다. 아 그게 그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가 몇 명?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인구 상하한선에 따라서 네네. 이거를 맞추다 보니까 인구 희박 지역에서는 그렇게 거대한 지역 코끼리 선거구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2인 선거구로 만든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이게 한 선거구가 되는 거예요. 너무 넓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2023년에 그 윤석열 이 입에서 그 도시 지역은 중선거구제로 하고 네. 왜냐하면 인구가 밀집돼 있으니까 뭐 여러 명을 뽑아도 선거구 크기가 그렇게 커지지 않을 뿐더러 다 모여 사니까 그 뭐 비슷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표심이 비슷하다는 거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중선거구제를 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하는 그런 이원화 모델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전제는 중선거구제로 바꿀 때 선거구 크기를 바꿈으로써 네. 2명을 뽑는 방법을 얘기하는 선거구 거죠. 크기라는 게 그 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게 네. 아니고 그 지역 네.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하여튼 여기서는 그럼 면적을 넓혀서 2명을 뽑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소 선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한 명 뽑는 선거구를 2개를 합쳐야 2명 뽑는 선거구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원화를 해버리면은 도시 농촌 간에 이 내가 어떤 정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당선 가능성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에서 중선거구제를 한다고 하면은 꼭 거대 양당이 아니더라도 제3정당이 노려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농촌 지역에서 내가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 이러면 사실상 선택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정당으로 출마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을 사실상 상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가능성의 차이가 생기면은 이것도 이제 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중선거구제라는 게 뭐 우리 한국의 어떤 정치 지형이나 정치 구도나 뭐 지역별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도입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종 대안은 네.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선거제도 개편안. 일단 중선거구제는 안 되고 네. 비례대표 100%도 안 되니까 네. 지역구는 남겨놓습니다. 남겨놓고 전체 의석을 지금 현행 300석에서 400석 정도로 늘립니다. 파격적이네요. 이건 왜냐하면은 네. 뭐 일부 분들은 뭐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 수가 너무 적으니까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네. 지역구를 줄이면 반발이 생기니까 전체 파이를 늘려서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구 200석과 연동형 비례대표 200석을 하는데 이거를 권역별로 뽑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수도권 비례대표, 뭐 강원도 비례대표, TK 비례대표, PK, 뭐 구역을 나눠서. 충청, 호남 이런 식으로 나눠서 뽑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 비례대표 200석을 전국구로 뽑게 되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권자와 후보 간 거리가 너무 멀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후보가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유권자와 후보 간 거리를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로는 이 호남과 TK 이런 데서는 한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민주당 의원 나오게 되고 물론 호남은 좀 여러 가지 발레가 있어가지고 제가 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역 감정 만들지 마세요. TK로 한정을 합시다. 네. TK는 국민의힘밖에 안 뽑히는 거 맞잖아요. 그냥 통계적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네. 이런 한쪽 정당에서만 지역구 의원이 나오는 경우 TK에서도 지역구 득표율을 보면은 민주당이 한 20%에서 30% 정도 나옵니다. 지역구에 따라서. 네. 그게 다 사표가 되는 거니까. 그런 TK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지지율이 있는 20%에서 30% 정도의 지지율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뭐 호남에서도 뭐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할게요. 뭐 국민의당 이런 경우를 제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발레라고 얘기했던 건데 뭐 민주당 의원밖에 안 되니까 보통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 뭐 한 10% 정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게 또 바람직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이제 그렇게 도입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정치 색깔이 확고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들에서도 그 반대 진영의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이 나오니까 네. 사표가 줄어들었고 민의가 반영된 면이 실제로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지역 감정도 완화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 의원이 실제로 생겼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부차적인 얘기지만 지역구에도 결선 투표제 도입하고 그 사표 심리가 있으니까 양당 결집화가 되니까 제3 후보에게도 어떤 공간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돈은 많이 들겠어요. 돈 많이 들겠죠. 네. 하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선거제도를 바꿔가지고 돈이 많이 드는 것보다 이 효과가. 사회적 혼란을 좀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네. 뭐 누군들 네. 세금 조금 더 안 내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뭐 이제 본인이 만드신 거라고 하니까 네. 지금 254석의 지역구에서 네. 200석으로 조정할 때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사실 쉽지가 않을 거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 지역구 없어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통합되고 싫어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네. 어쨌든 전체 의석수는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근데 그 자기 지역구라고 해서 꼭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네. 어쨌든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 뭐 비례대표 자리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뭐 큰 차이는 없다. 돌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전체 의석수는 많아진 거니까 파이가. 그런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보다 이 400석으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파이가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뭐 그 지역 텃밭인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아닌 사람들은 비례대표로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좀 선거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네.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진 않겠죠. 결국 정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왜 이렇게 정치적 영향감이 낮으세요? 저희도 하나 올릴까요? 요새는 그 뭐죠? 국민 뭐 이번 정부에도 하나 있지 않나요? 올릴 수 있는 거? 저는 현생이 바빠가지고. 아,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불합리하다기보다는 좀 이상한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선거 제도라는 것도 결국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쉽게 말하면 플레이어가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그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본적으로는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네. 뭐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위성 정당을 지금이라도 사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방법이야 있거든요. 네. 이게 지역구에 의석을 내는 후보를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에도 무조건 후보를 내야 된다고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위성 정당이 아니고 네. 비례대표 할 때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맨날 한다 얘기는 나오는데 네. 그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 잘 안 되죠? 자기들이 득볼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저는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규칙을 정하는 다른 독립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재밌네요. 국회와 다른. 근데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죠. 제가 사례를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네.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네. 플레이어가 규칙을 정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입법부에 입법부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입법부에 네. 한해서는. 그것도 되게 재밌는 네. 주장이네요. 네. 사권 분립.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걸로
네, 2부 선거제도 개편안 얘기 나눠볼게요.